저는 올해로 73이 된 한 가정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결혼 후에도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착한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사성도 밝고 생신이나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제 딸과 달리 알아서 움직이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그동안 참 감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속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군요. 그날도 저는 시장을 다녀와서 주방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뒤로 와서 묻더군요. 어머니, 혹시 형님 쪽하고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저는 무심결에 대답했습니다. 형님? 너 시아버지 형님 말이니? 그분은 외국에 오래 나가 계셔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대답도 없이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묻은 김치국물을 훔치지도 못하고 멍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언장이 있었다니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유언장이니? 나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복사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이 사망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이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전 재산을 시아버지의 친형 즉 큰아버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아들 재산이 왜 시댁의 먼 친척한테 가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도 있고 심지어 손자는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네, 공증도 받아놨어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 남편이 말없이 준비해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는 점점 저와의 연락을 끊더니 어느 날은 이사까지 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고아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관할 아동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김재민 맞습니다. 보호자 없이 입소됐고 현재는 임시 보호 중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자가 제 아들의 핏줄이 고아원에 버려졌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고 며느리가 이사 갔다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고 문을 두드렸을 때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에 박선영 씨 사시나요? 아, 그분요. 벌써 한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손자를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다시 생각난 유언장. 그 모든 게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곳에서 법률 상담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장, 위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을 가족 외로 돌리는 경우는 그 경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언장은 며느리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의 필적, 공증된 날짜의 오류, 그리고 공증인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공증인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된 도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도용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재산을 챙긴 뒤 고아원에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던 겁니다. 이제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제 손자를 되찾고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며느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온갖 수소문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이미 이름을 바꾸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을 챙긴 뒤 아이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손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생이별을 한 채 낯선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은 아무 죄책감 없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간다니요. 저는 즉시 아동보호기관에 요청해 손자의 임시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였던 며느리의 동의가 있어야 정식 위탁이나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손자는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며느리는 처음엔 출석을 거부하다가 결국 소환장을 받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저한테 필요 없어요. 전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요. 재판부는 며느리의 무책임함과 위조 유언장 사건까지 고려해 친권 박탈을 판결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제 손자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야.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해 시댁의 친척 명의로 재산을 넘긴 뒤 다시 그 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횡령과 사기, 문서 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며느리의 계좌 흐름과 거짓 공증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구속됐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단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도 그녀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손자, 가족 그 무엇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저는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제 손자를 지키고 아들의 유지를 올바로 되찾는 것. 그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손자 재민이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였지만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에 같이 책을 읽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아이가 어느 날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시간이 흘러 손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이 아이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처음부터 순한 얼굴에 공손한 말투로 사람 마음을 놓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참 괜찮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유한 성격에 무엇보다 말을 참 곱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외할머니 밑에서 컸다는 이야기에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 저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영이는 집에 오면 늘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싶어 처음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한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선영이 자꾸 자기 통장에 돈 보내달래. 생활비는 내가 다 주는데 무슨 돈이 자꾸 부족하대. 너 몰래 어디 쓰는 건 아니겠지? 몰라, 뭘 말하면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더 묻기도 힘들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도 선영이는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손자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대신 분유를 타고 대신 젖병을 씻으며 제 아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참았습니다. 선영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감싸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결국은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그날 저는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는 제게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겁니다. 증상이 누적돼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 제 아들 평생 한 번도 큰 병 없이 살아왔던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세상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선영이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억누르는 저와 달리 선영이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말없이 서 있었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 한켠이 얼어붙기 시작한 게.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선영이는 제게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 생각만 나고 숨도 막혀요. 저는 말렸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땐 함께 지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애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게 손자와 함께 이사 간다 해놓고는 결국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저는 훗날 알게 됐습니다. 선영이가 아들과 결혼하기 전 이미 파산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신용불량자였고 빚을 감추기 위해 명의까지 바꾸며 살아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했더니 한 사람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남자 만날 때마다 돈 문제 일으켰죠. 사람을 가만히설로 현혹시키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그녀가 왜 그렇게 정제된 말투로 사람들 앞에 나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였던 겁니다. 아들과의 결혼도 착한 며느리인 척하던 모습도 다 돈을 노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아들이 유언장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는지, 왜 병원 기록에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소견이 있었는지, 왜 며느리가 장례 후 한 달 만에 연락을 끊었는지, 그녀는 아들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은 방조했거나, 물론 그 증거는 없습니다.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책임만큼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간단한 저녁을 차리고 아이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소소한 일상이 제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이도 점점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자다가 울곤 했지만 이제는 제 무릎에 누워 동화를 읽어달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상처도 덮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저를 엄마처럼 느껴줄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친손주 재민이는 아직도 밤이면 가끔 잠에서 깹니다. 악몽이라도 꾼 듯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가빠지며 울음을 참는 모습에 저는 매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아이가 불쑥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날 버린 거 맞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재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만 믿으면 돼.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등기 하나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 수감 중인 며느리였습니다. 도무지 어떤 내용일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키우세요. 더는 욕심 없어요. 하지만 그 집만은 제게 돌려주세요. 제 몫은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 한 문장을 읽고 분노보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성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계산뿐인 삶이었습니다. 그 집이란 아들이 남긴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만은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며 편지로까지 압박을 해온 겁니다.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출소 후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재산권에 집착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긴장감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미 제 나이는 70을 넘겼고 법정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지치고 소모적인지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갈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가족법률상감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아이의 후견인 자격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곧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하루는 제 서랍 속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이 편지 엄마가 쓴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럼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오면 저 가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재민이는 그 말을 하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넌 이 할머니의 아들이고 이 집이 내 집이야.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날 밤 아이는 제 무릎에 누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꼭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제게는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들도 그런 아이였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던 아이.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아들의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얘가요, 요즘은 할머니보다도 씩씩해졌어요. 우리 재민이 이제 많이 컸어요. 아이도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나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다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집을 반환하라며 통보서를 보내왔고 심지어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은 아닐까? 그 아이를 또다시 상처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공방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쳐도 아이가 지켜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제 의지였습니다. 이젠 제 몸이 망가지더라도 손자 하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운명은 제게 뜻밖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의 형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그녀의 변호인으로부터 또 하나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에 대한 정식 청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아파트, 손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자신의 몫이라며 끝내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소송 대응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선영의 새로운 동거인, 이름은 장태성. 저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남자는 재판장 안에서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을 하게 된 건 죄책감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쌍해 보여 도와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고 판사는 조용히 진술을 이어가라 했습니다. 그녀는 출소하자마자 재민이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이젠 아이도 필요 없고 집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자기 재산이라고 할머니가 빼앗았다고 처음엔 억울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재산만 손에 들어오면 너랑 해외로 나가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속이고 있었고 제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희를 또다시 이용하려 한 겁니다. 장태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저 여자한테 돌아가선 안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요. 그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선영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사기 및 위조로 형성된 소유권 주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아파트는 정식으로 제 명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길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재민이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추천받은 심리상담소에 주 1회씩 다니기 시작한 재민이는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재민이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주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제게 남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믿게 되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 말은 제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견뎌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며느리 박선영은 그 후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잃은 채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저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울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도서부 활동했어요. 친구도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남은 생이 얼마든 이 아이를 위해 쓸 것입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깊은 책임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저는 이제 압니다. 이제 저와 아이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날들을 지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재민이가 중학생이 되고 성장이 빠르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제 키를 훌쩍 넘기는 키로 서 있는 아이를 보면 그 옛날 제 품에 안겨 울던 어린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교지 편집부 모임이 있어서 늦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점심은 꼭 챙기고. 걱정 마세요. 도시락까지 싸갖고 갈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아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못다한 성장을 손자를 통해 다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상담도 졸업했습니다.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과 슬픔을 혼자서 말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학교에서도 자율적인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재민이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 바꿔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래도 된다. 아빠 성을 따를래요. 이제 전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서글프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묵혀뒀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쓰던 공책 몇 권, 입던 셔츠 하나, 그리고 제가 써두었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먼저 떠날 때가 오면 이 아이가 혼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재산과 보험, 집,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글씨로 한 장의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재민이에게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 밤을 기억해. 그땐 너무 작고 말도 못했던 내가 지금은 나보다 더 의젓하고 착한 아이가 되었구나. 나는 너를 손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삶의 이유였다. 내가 떠난 뒤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렴. 넌 누가 뭐라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 편지를 봉투에 담아 유서 맨 마지막 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오래 서 있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손끝은 글씨를 오래 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전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재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진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주 귀한 일이란다.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게 걱정할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재민이를 앉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혹시라도 할머니가 없게 되면 서랍 맨 아래 칸에 있는 파란 봉투를 꼭 열어보렴. 거기엔 너한테 남긴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 재민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아직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등을 꼭 감쌌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내가 혼자서도 잘 설 수 있어야 해. 할머니는 그걸 위해 지금까지 살았단다.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고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얘가, 우리 재민이가 이젠 너보다 더 닮았단다. 그 조용한 밤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재민이는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창밖으로는 약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채 녹지 않은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두툼한 무릎 담요를 덮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금 뒤 재민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점심 도시락 2개 싸왔어요. 하나는 새로 들어온 친구 줄 거예요. 집에서 아침 못 먹고 온다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내가 도시락을 싸서 나눠주는 사람이 될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었는데. 재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너는 눈물도 안 흘리고 말도 거의 안 하고 마치 세상이 너를 버린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에 재민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 속에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그건 너 스스로가 선택한 거란다. 나는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지. 그 짧은 대화를 끝으로 재민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더디게 움직였고 사소한 일에도 금세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재민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민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이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데 가족을 주제로 한 짧은 연설문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내일 학교 오실 수 있으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기대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꼭 모시고 싶다 하셔서 부담은 마시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꼭 갈게. 내가 나한테 들려줄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나는 기꺼이 듣고 싶단다. 다음 날 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늙은 몸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재민이가 서 있었고 마이크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제 할머니입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부모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무서운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때도
할머니는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누가 뭐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뒤 강당 안에는 한동안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눈가를 닫고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면 난 충분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난히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겨울이 아직 다 가지 않은 길거리에도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재민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이제는 제 품에 안기기도 버거울 만큼 큰 아이가 다시 아이처럼 누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 제가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꿈이요. 꼭 옛날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느낌으로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사라져도 이 손길은 재민이의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 꿈 꼭 현실이 될 거야. 넌 누굴 만나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니까. 재민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촛불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던 오래된 그 불빛처럼.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저릿하게 아팠고 손끝이 저절로 떨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체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갑작스러운 변화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천천히 흘러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조용히 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민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 곁으로 달려와 앉았고 식사는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병실 창밖에는 겨울빛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오늘은 내가 책 읽어줄래?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꼬마 토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요. 그 짧은 문장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없이도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제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졸업식 연설 맡았어요. 학생 대표로 할머니 와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 자리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아? 나 꼭 갈게.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내 마지막 교복 입은 모습 봐야지.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런 말 말고 그냥 평소처럼만 지내줘. 내가 늘 하던 대로 학교 가고 책 읽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고 심장 소리가 귀에 가까이 울리는 듯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옆 탁자에 올려진 재민의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쓴 짧은 쪽지들, 시험 잘 봤다고 남겨둔 메모, 그리고 제 생신에 써준 손편지까지. 그 중에 하나 고등학교 입학날 적어놓은 글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꼭 사람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어른이 될게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아주 어릴 적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제 손을 잡고 말하던 그 떨리는 음성. 할머니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괜찮아. 무서운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아무도 없는 병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고 저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재민이는 오늘도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간식 챙기는 걸 잊지 않았을 그 아이의 부지런함이 문득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내 인생 전체 중 가장 선명한 시간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모습으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어린 재민이가 아들과 손을 꼭 잡은 채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제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마음 깊숙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 곁엔 의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의사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고 병상 위 제 모습은 이미 숨결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불 끝자락을 잡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가셨구나, 할머니. 그날 재민은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했고 내가 생전에 남겨둔 유언장과 유품 목록을 확인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주도 연락도 문상객 응대도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놀랍도록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학생 혼자서 다 하는 거니? 재민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어른들 중 몇은 눈가를 붉혔고 저는 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렴. 3일장 마지막 날 재민은 제 영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졸업식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제 안에 있으니까. 그 말 뒤로 그는 사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떤 어른이 되는지. 그 이튿날 아침 교복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며 그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긴 시간의 사랑과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란 한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부모도 보호자도 없이 혼자 앉은 자리였지만 그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졸업장을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재민군,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들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냉장고에서 남겨진 반찬을 꺼내고 할머니가 자주 하던 방식 그대로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2가지. 그는 반듯하게 앉아 작은 국그릇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조용히 마친 뒤 서랍을 열고 파란 봉투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미 수십 번 읽은 편지와 정리된 유산 내역 그리고 장기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는 짧게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처음으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키보드를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3월 초 밖은 아직 겨울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두툼한 외투를 여민 채 강의실로 향하는 낯선 계단을 밟고 있었습니다. 새 교과서, 새 노트, 새 신발. 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익숙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할머니는 없었고 누구도 재민을 우리 재민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동기들과 함께 둘러앉아 조별 활동을 하던 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성북고등학교 다녔어요. 아, 그쪽이면 집은 근처야? 지금은 혼자 살아요. 가족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말에 친구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간극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무심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은 그 선을 억지로 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자취방, 낯선 동네, 할머니의 유산으로 얻은 작은 원룸 한 칸.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자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목요일 밤, 그날도 그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공책 한 장을 꺼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할머니, 학교 생활은 아직 어색해요.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는 쓰지만 가끔은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제게 해줬던 말을 떠올려요. 넌 혼자가 아니야. 누구보다 넌 강한 아이란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보려고요. 그는 편지를 접어 수첩 안에 끼워 넣고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 조교 지원 공고가 떴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담당 교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왜 상담 조교를 하고 싶어요? 재민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해서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대답에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재민 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학교에서 받은 명찰을 조심스레 책상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밤 그는 유독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제도 예습도 없이 그저 펜을 쥔 채 무언가를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공책에 남긴 한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사랑은 꼭 곁에 있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처럼 내 삶을 흔든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던 기억이 재민의 일상 속에서 숨처럼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상담센터에서 처음으로 낯선 학생의 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지만 재민은 아주 오래도록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재민에게 해주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무도 없어요. 재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친구도 곧 생길 거예요.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일은 단순한 업무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매일 다른 사람의 마음 앞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아이, 짧게 분노만 쏟아내고 떠나는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시선을 품고 오는 아이까지. 그는 그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말없는 침묵에도 똑같은 집중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여학생 하나가 상담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유정. 중학교 때부터 자해를 반복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저는요, 안 변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흘러요. 어차피 다시 어두워지니까요. 그 말에 재미는 다그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아래에 놓인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말없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처음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꽃무늬 손수건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요? 제가 어릴 때 무섭고 두려울 때마다 이걸 꼭 쥐곤 했어요. 그 손끝의 감촉이 저를 다시 붙잡아줬거든요. 유정은 말없이 손수건을 받아들었고 그날 상담실을 나설 때도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혹시 저번에 줬던 손수건 같은 거 하나 더 있나요? 그건 원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걸 줄 수는 있어요. 재미는 그렇게 자신이 읽고 또 읽었던 작은 시집을 유정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다 말없이 한 페이지에 손을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스스로를 끌어올릴 용기를 배운다. 그 손은 결국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손이 된다. 그 구절은 재민의 마음에도 깊이 박혀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처음 편지를 받고 그 글을 곱씹으며 자신을 붙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온 재민은 책상에 앉아 오래도록 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어느새 성인 남성의 손처럼 자라 있었고 더 이상 작거나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서랍을 열고 오래도록 간직해둔 편지 한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 재민이에게 넌 내 삶이었고 이제 누군가의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재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창문 너머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사람의 따뜻한 말 한 줄이 그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그 말들이 자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재민은 뼛속까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정은 상담이 끝난 뒤 책상에 종이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 아직도 주머니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지어요.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생긴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재민은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자신의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 속에서 창밖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상담실엔 낯선 학생이 예약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자에 얼굴을 깊숙이 묻고 후드티에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있던 아이. 접수 명부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이름을 먼저 말해줄 수 있을까? 기록 안 남겨도 되죠? 물론이야, 여긴 그런 곳이니까. 그 아이는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 나왔어요. 일주일 됐고 지금은 친구네 빈방에서 자요. 그 집도 곧 나가야 돼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이미 자퇴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엄마는 연락 안 받고 아버진 어릴 때부터 없고.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공기, 그 무게. 재민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말에 아이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아직요. 재민은 가방에서 바나나 하나와 두유 하나를 꺼내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주춤하다가 아무 말 없이 두유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처음 보호소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건네받은 컵라면 하나를
낯설게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먹어내던 바로 그 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기색은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건 뭐야? 재민의 질문에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요, 앞이.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에 재민은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자신이 적어둔 문장 하나가 있었고 그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는 있어.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건 내가 제일 힘들 때 할머니가 내게 남겨준 말이야. 그걸 매일 보면서 버텼어. 소녀는 말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아주 작게 흔들리는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상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 아이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연계센터에 연락해 단기 쉼터를 알아보고 아이의 신상 노출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는 다시 상담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모자도 후드도 벗고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종이 매일 봐요.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다시 돌아갈 집은 없지만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재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 앞에서 처음 괜찮아요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가 지어주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온 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문장들. 그 노트 안에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사람들의 말과 표정,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을 한 줄씩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상담일지도 아니고 과제 노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남긴 방식 그대로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는 손글씨 위로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느덧 재민은 이젠 정식 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실습과 병행하는 실무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외부 민간기관과의 연계 상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고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부 위탁 청소년 보호센터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거리와 시설을 오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생존을 위해 거칠게 말을 배운 아이들, 자기 방어를 유일한 생존법으로 익힌 아이들이었고 재민은 그들과 말보다 침묵으로 많은 걸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실 문을 열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곳 프로그램 대상자의 친권자인 동시에 법적 보호관계인으로 등록된 사람. 재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빛, 스스로가 옳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말투,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한 감정 없는 목소리. 얘는요, 원래 이래요. 가정 불화 같은 건 없었고, 그 애가 원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늘 문제를 만들었고, 학교에서는 아예 적응을 안 했고요. 도와주려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는 피해자 행세나 하고. 재민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낯선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그 말투, 그 언어의 리듬, 그 속에 숨은 책임 회피의 냄새. 그녀다. 내 어린 시절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과 같은 냄새. 하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이 시간은 아이의 상담 진행을 위한 자리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호자분의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서 남겨주시고 아이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재민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문 너머에 앉아있던 아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짙게 내려쓴 비니, 검은 후드, 깡마른 손목. 말없이 벽만 바라보던 아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자기가 한 일 없다고 말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재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오래전 자신이 그 말을 처음 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꺼내면 내가 이상한 애가 되는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참아낸 거야. 재민의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시선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 말 처음 들어봐요. 다른 어른들은 그냥 나보고 민감하대요. 넌 민감한 게 아니라 망가지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그건 굉장한 일이야. 그 아이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재민은 지하철 안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던 감정은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묘하게도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도 결국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상처를 내는 방식밖에 몰랐던 걸지도. 하지만 그 이해가 그 사람의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민은 그 순간 스스로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생각은 그를 할머니와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자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장 명확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손글씨. 복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켜주는 건 아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그 문장을 다시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아이의 보호자였던 그 여성에게 전화 대신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간결하지만 단호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리는 언제든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반드시 당신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재민은 정식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립청소년심리지원센터 전임 상담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실습생도 조교도 아닌 자리에서 그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없는 눈빛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익숙한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주시던 날, 낡은 식탁 위에서 찍힌 흐릿한 흑백 사진. 그 곁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표지엔 금박으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문장들 박재민. 그 노트는 이제 재민이 만난 아이들의 언어가 담긴 기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건넨 쪽지가, 때로는 재민이 썼던 위로의 메모가 한 장씩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센터로 낯선 보호자가 전화해 왔습니다. 위탁 보호가 중단된 한 아이가 센터 앞에 혼자 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민은 곧장 외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센터 현관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재민이 조심스레 말을 걸자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말부터 꺼냈습니다. 여기 나 자꾸 쫓겨나서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더 못 맞겠다고요. 그 말에 재민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밥은 먹었니? 고개를 저으며 아이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거 하나 먹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야기 해보자. 재민은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차고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감싸주는 재민의 손은 할머니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는 정식 위탁을 거치지 않고
재민이 신청한 보호관계 자문 프로그램에 연결되었습니다. 단기 임시 보호를 전제로 한 거주 동반 멘토링.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재민은 오래전 할머니의 서랍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서랍엔 언제나 간식이 있었고 작은 물티슈, 손수건, 그리고 비상용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취방 서랍을 열고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상용 양말 하나 더 챙길 거. 오늘부터 둘이 사니까. 그날 밤 아이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지내도 돼요? 재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괜찮아질 수 있을 만큼만. 그 말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처음 할머니의 집 앞에 섰던 재민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내게 작은 생명이 걸어 들어왔다. 그 눈에는 내가 보던 세상과 닮은 어둠이 있었고 그 손에는 지켜달라는 말 대신 아무것도 쥐지 않은 체념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약속한다.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울지 않도록 해보겠다고. 그리고 내 안의 아이에게도 말해준다. 우린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문장을 마치고 그는 사진 속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긴 이야기 끝에 내리는 작은 커튼처럼 묵묵히 감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재민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방불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지켜야 할 삶이 또 하나 늘어났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